단순한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안락사를 포함한 확장된 존엄사라는 묵직한 화두가 수년째 사회적 논쟁입니다. 좋은 죽음에 대한 찬반 논란과 국내외 입법 상황,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봤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몫을 더 챙기기 위해 벌어지는 상속 분쟁의 이면엔 여러 문제로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손자나 손녀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 이번 주 로포커스 완벽한 상속에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통해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금 안락사 논쟁에 불이 붙었는데요. 생명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이유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인간이 고귀하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권리를 주장하며 찬성하는 의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신예린 기자가 전합니다. 서로를 놔두고 혼자서는 떠날 수 없다. 네덜란드의 드리스 판 아흐트 전 총리와 그의 동갑내기 아내는 지난 2월 동반 안락사를 통해 동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의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안락사 논쟁. 안락사란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앓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혹은 가족의 동의하에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락사는 크게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됩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존엄사는 이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 의료진이 약물을 투약하는 대신에 처방만 내리고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사망, 즉 조력 존엄사도 있습니다. 존엄사나 안락사에 관한 찬반 논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들은 생명의 존엄성과 고귀함, 제도화 시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이 존엄하고 고귀한 죽음을 맞을 권리를 주장하며 찬성하는 이들도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어릴 적 우리 동네에 지천에 피었던 해당화 요새 보기 힘들어졌다네. 하지만 올해 다시 피겠지. 내 젊음은 돌아오지 않아도 해당화는 다시 피겠지. 노쇠하고 질병에 걸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의학기술의 발전은 수명 100세 시대를 불러왔지만 건강과 젊음까지 연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영화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길 바라는 이들의 마지막 소풍을 담았습니다. 孫たちのこと考えたらさ、そういうことが必要かもしれないじゃない。あんたもう死ぬつもり？ゆくゆくはの話。 안락사의 부작용을 비춘 작품도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지원하는 플랜 75 제도. 국가가 안락사를 독려한다는 파격적인 소재로 눈길을 끈 영화는 안락사가 자칫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돌봄에서 소외된 이들은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떠밀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행위일까?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권리일까? 찬반양론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안락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이 같은 존엄사 이슈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해외 역시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존엄사법과 관련한 국내외 입법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한국인 기대 수명은 평균 82.7세.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조금 떨어졌지만 1930년대 평균 수명이 42.6세였던 걸로 추정한 것과 비교하면 10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른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한국 사회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가 된 안락사. 극단적 선택을 방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끝없는 통증으로 고통받기 싫으니 존엄하게 죽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척수염 환자가 조력 사망이 제도화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통증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도화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헌법소원도 하게 됩니다. 비슷한 헌법소원이 앞서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각하됐는데 이번엔 정식 심판 대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스위스 등 10여 개국이 시행 중인 조력 사망제도. 최근에는 국민 다수가 천주교 신자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도 불치병 환자에 대한 조력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독일은 조력사 금지법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사실상 합법화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력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담당 의사 도움으로 삶을 마치는 것을 조력사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 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는데 2년 전 발의된 후 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조력사는 종교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반대가 상당합니다. 말기 돌봄과 의료복지제도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 역시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현실이 이유입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조력사가 도입되면 환자가 삶을 쉽게 포기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생명이라는 고결함을 다루는 법안, 신중한 입법 논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괴리 현상들이 지금 있거든요. 충분히 어떻게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 여러 의료인의 지적처럼 질병 말기의 삶을 사는 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존엄사가 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숙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명의료 이행 관련한 부분도 그리고 호스피스에 관련된 부분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확충하고 그런 대상자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랑 같이 논의가 되면서 법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약간 자살 방조? 전통적인 법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입법화가 된다면 굳이 저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차마 관을 빼지 못했던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그에 대한 선택은 이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달렸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이어서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로 계신 김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지금 제가 앞서 소개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대표로 지금 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꾸준히 존엄사에 관심을 갖고 오고 계신데요. 이 해당 안건의 법인 설립 초기부터 좀 무게를 두고 활동에 오시게 된 계기나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네. 저희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2019년 10월에 설립됐는데요. 저희가 그 초기에 그 존엄사,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 도입, 그다음 세금 감시, 그걸 3대 과제로 설정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번째 이 세미나를 2020년 7월에 존엄사 입법을 촉구한다. 이걸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계기는 2016년에 만들어진 그 Me Before You라는 영화가 있죠. 그러니까 유명한 잘생긴 젊은 사업가인데 전신마비를 당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지막에 그 존엄사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주 감동적인 영화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평소에도 이 죽음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좀 더 삶을 좀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게 되었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존엄사 허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신 중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헌법소원을 네. 청구를 하셨습니다. 네. 청구 내용과 함께 좀 현재 진행 상황 어떤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것이 그 헌법소원 그 심판 청구서인데요. 네. 2023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요. 청구인은 그 이명식 선생과 그의 따님입니다. 예. 그리고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과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2016년에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 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굉장히 길죠. 이거를 연명 치료 중단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그 조력 존엄사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2016년 연명 치료법은 오로지 연명 중단만 허용할 뿐, 그러니까 그야말로 식물인간 이런 사람 뭐 스위치를 빼는 거, 그것만 허용할 뿐 적극적으로 살아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력 존엄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부작위 위헌이다. 네. 이런 주장. 두 번째로 지금 형법 255조 2항은 다른 사람을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명식 선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존엄사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안 되니까 스위스에 갑니다. 그럴 때 혼자 못 가니까 따님이 같이 가야 되는데 따님이 같이 가는 순간 우리나라 형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죠. 그래서 이 조항은 위헌이다.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네, 언론에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안인데 네. 이 청구인인 이명식 씨가 굉장히 네. 존엄사를 허용해달라고 이제 네. 호소하고 있는 본인이 맞으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떤 상태냐면 2020년에 보라매 공원에서 척수염 진단을 받고 하반신 마비. 네. 그래서 모든 활동을 못할 뿐 아니라 계속 엄청난 통증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콘크리트로 누르는 듯한 고통이죠. 네. 그래서 배변을 할 수 없어서 따님이 하루에 3번 항문에 손을 집어넣어서 배변을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본인으로 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네. 이거를 지금 뭐 상상할 수도 없고, 두 번째 자유결정권, 내 목숨인데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국가가 관여해서 하라 마라, 이건 잘못되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사생활 헌법 17조에 사생활의 자유, 그거 다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청구하고 있고요. 또 따님은 그 행동의 자유,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서 아버지를 돕고 싶은데 그걸 왜 국가가 못하게 하냐, 왜 그걸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역시 그 행복추구권, 그리고 행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이거를 위반했다. 이래서 청구하는 겁니다. 저도 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세미나에 갔을 때 그 이명식 씨가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셨던 거를 봐서 좀 그때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었던 예, 네. 기억이 나는데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 헌법재판소에 사실 뭐 법적으로 좀 다퉈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간 좀 헌재의 판단은 어땠고 또 이번에 헌법소원 청구를 하셨는데 네. 좀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 예상하시는지. 네네.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그 연명치료는 중단은 가능하다. 다만 적극적으로 죽음을 하는 그런 그 적극적 그 존엄사, 그거는 안 된다 네. 했고요. 특히 어떤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그 입법권 침해다. 네. 이래서 좀 부정적인 그런 결론을 냈어요. 네. 그리고 2017년, 18년 계속 이 조력존엄사 그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모두 각하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올해 1월 18일 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판부의 청구에 회부한다. 이건 정식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전향적인 입장이라서 저희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해외에 나가서 그야말로 어렵게 뭐 스위스까지 가서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왜 그렇게 그 고통을 겪어야 되며, 네. 그리고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다든가 강에 빠진다든가, 심지어는 너무 가난한데 네. 가족이 이렇게 되면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 사례 발생했어요. 네. 너무 처참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선진국이라면 이런 자유를 허용하고 다만 엄격한 요건으로 해서 그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법제는 임종일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네. 꼭 뭐 죽기 직전 아니라도 뭐 멀쩡히 상태일 때 하지라도 너무나 심한 고통을 겪을 때 네. 그때는 뭐 미 비포 유 주인공처럼 그런 자유를 줘라, 이런 그 자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각계에서 좀 전향적이고 좀 다른 판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좀 더 존엄사에 대한 또 다른 또 이제 새로운 방안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 분쟁, 대부분 자기 몫을 더 챙기려는 욕심에서 일어날 것 같지만 반대로 여러 문제로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내 유산 자식이 안 맞는다면 손자나 손녀가 물려받는 것일까요? 완벽한 상속 법률사무소 율쌤 허용석 변호사님과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먼저 그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예, 그 망인의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상식적으로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무가 너무 많아서 이 채무 상속을 막기 위해서 상속 포기를 하는데요. 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속 포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게 거의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네. 특별한 경우, 즉 내가 받은 상속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상속 포기를 하거나 예. 또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유류분 청구 소송 내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도 최근 있는데 예.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네, 그 변호사님 그리고 이 빚 때문에 상속을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상속을 포기해서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있으니 차라리 한정 승인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들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후순위 상속인들이 다시 상속인 지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했다 했을 네. 때 이 피상속인의 채무는 다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고 그렇다면 이 후순위 상속인들도 내가 채무를 상속받기 싫다 했을 때는 모두 상속 포기를 또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손자녀로 쭉 내려가다 보면 손자녀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수십 명의 상속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상속 포기가 이루어지다 보면. 예. 그렇다 보니 그 수십 명의 상속 포기 절차를 계속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네. 누군가는 한정 승인을 통해서 이런 상속 포기의 굴레를 끊어서 해결을 하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것도 다른 이제 형제나 뭐 자매에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아가지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은 이게 이제 손자나 손녀에게 갈 수도 있고 이건 역시 포기하면 이제 직계 존속.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이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분들도 혹시 돌아가셨다면은 이 돌아가신 분의 형제나 자매가 받을 수 있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3순위 상속인이 형제 자매에게까지도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 대신 이제 한정 승인을 해야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 순서대로 상속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번거로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또 필요할까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 한정 승인이란 것은 피상속인, 즉 망인의 적극 재산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사 표시인데요. 네. 이렇게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의 재산을 통해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오늘 주제가 이제 상속을 포기하면은 이 상속 포기자의 자녀, 즉 이제 망인의 손자나 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가 여부인데 당연히 이 상속 포기자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당연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고 네.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후순위 상속인에서 다시 선순위 상속인 지위로 올라가서 네. 그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피상속인이 할아버지고 배우자가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 손자녀들이 있을 때 이 경우에 할아버지의 채무가 너무 많아서 이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줄이 다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이 할머니만 혼자서 한정 승인을 한 사례에서 예. 만약에 할머니가 한정 승인해서 이 채무 상속을 끊지 못하고 자녀들의 자녀, 즉 손자녀들한테까지 이 채무가 상속된다고 하면 네. 이 할머니와 자녀들이 맨 처음에 계획했던 할아버지의 채무를 할머니 선에서 끝내자라고 하는 계획과는 다르게 같이 손자녀들이 이제, 예. 할머니와 같이 이 상속 채무를 다 부담해야 되는 네.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이게 더 이상 이제 그 자손들이 줄줄이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일을 진행했을 텐데 이 갑자기 손자나 손녀가 채무를 이제 상속받게 되는 결과가 생긴 거잖아요. 네.
이러한 그 불합리함성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예. 이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순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1순위 상속인들은 직계비속, 그리고 이 직계비속들 사이에서는 최근친의 직계비속이 선순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제2순위 상속인으로 직계존속, 그리고 제3순위 상속인으로 형제자매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상속인이 하나 있는데 네, 배우자가 빠졌죠. 그렇죠. 예. 배우자의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상속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 배우자의 경우는 사실 망인과 가정 경제를 함께 이룩해 왔다라는 특수성이 있고 네. 또 다른 상속인과는 다른 가장 특이점이 있는데 네. 바로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혈연 관계로 상속인 지위를 얻게 되는데 네. 배우자의 경우는 혼인이라는 법률 행위에 따라서 상속인 지위를 얻게 된 네. 상속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우는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50%의 상속 지분을 가산하여 계산하게 되고 네. 그러나 상속 순위에 있어서는 어떤 1순위, 2순위가 아닌 1순위 공동 상속인이 있을 때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거나 네. 2순위 상속인만 있을 때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만약 3순위 공동 상속인만 존재했을 때 예. 이때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그런 상속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피상속인 이 사망 후에 1순위 상속인인 이 직계 비속, 즉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해도 손자녀 역시 직계 비속으로 1순위이기 때문에 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에 따를 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할머니와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한 자녀들의 자녀, 즉 손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근데 이 경우 문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자녀들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도 어찌됐든 뭐 원칙대로면은 이제 손자, 손녀가 이제 할머니와 같이 공동 상속인이 돼서 빚을 떠 안아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즉 할머니와 손자녀들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입장에 따를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자녀들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례는 그 기존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을 해서 할머니와 자녀들 중 자녀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했을 때 할머니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만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뭐 후손이 이제 상속인들이 줄줄이 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예, 맞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법 1043조에서 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적용되는 판례이고 네. 모든 상속인이 다 포기를 해버리면 이제 남은 상속인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민법 1043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이전과 같이 줄줄이 상속 포기를 하거나 누군가가 중간에서 한정 승인을 통해서 이 상속 채무를 해결해야 되는 결론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 상속 포기로 상속 채무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의 빚을 내 자식에게까지 부담하게 되는 문제는 사법부 판단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허용석 변호사님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완벽한 상속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